방금 소개받은 김상수라고 합니다. 잘 들려요? 네. 저는 막 제 뒤에서 막 울려가지고 지금. 여기 신설학교 아니죠? 네. 오래됐어요? 네. 15년 됐습니다. 네, 저는 학교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 몇 년 전까지 여기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계곡에 살았는데, 계곡에 가면 이제 건강맨션, 이제 파원 넘보는 길목에 거기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네요. 그죠? 오늘 이제 제가 지금 통합이에요? 저고학년 통합이에요? 예, 자유전 통합을. 근데 고학년만 있어요? 손 들고. 예, 많이 못하네. 보통 고학년쯤 되면 이제 거의 뭐 학교 신경 끄고 이제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런 편인데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이제 그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라는 큰 주제인데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주제에 입각해서 이제 각각의 방송마다 이제 자율적으로 알아서 강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직 이제 그 어머니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방금 제가 이게 USB를 가지고 와서 이 강의를 선택할 때까지도 사실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교육 없이 자연생각을 돕는다는 것이 돈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어머니께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까 뭐 배영선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소개할 때마다 저는 좀 부끄럽고 좀 그렇고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어쩌면 아이를 키워온 경험을 가지고 선대 학부모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애가 4살 무렵인가?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모습 보고 좀 서글퍼 보여가지고요. 제가 진짜로 내가 한번 키워볼게, 좀 비켜봐라 이렇게 밀어내고 아이를 직접 이제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4살 때부터 진짜 사교육 없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벌써 세월이 흘러서 26 청년이 돼가지고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어머니보다 먼저 많은 고민을 했겠죠. 어쩌든지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물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속물적으로 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저를 키운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초등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덕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제 가족을 키우는 바람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받았다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아이는 이제 얼른 나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뺏었죠. 키우긴 해야 되겠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초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대구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에 나가서 거기 꽂혀있는 육아서적을 다 거의 다 사서 닥치는 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장님 코끼리 들듯이 굉장히 막막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키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저도 아이와 함께 자라났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알려져가지고 제가 이제 신에 나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 모든 육아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였는가 하면 애가 자라서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모든 육아서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우리 동네 달서구 송현동에 좋은 어린이집을 골라서 파는 어린이 전문 서점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1994년이었는데
지금 보통 엄마들 서점 하면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책 말고 정말 정성껏 만든 좋은 어린이책을 골라서 파는 서점이 지금은 다 망하고 문 닫고 없어요. 대구에 4군데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역할을 도서관들이 대체하고 이래서 이제 또 학교 도서관도 굉장히 그 양수의 수준이 좋아지고 이래가지고요.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서점을 이제 아이와 함께 4살 때부터 매주 한 번씩 가서 아이가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읽을 책을 구입해 오고 또 다 읽고 나면 다시 어린이 서점 가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저도 뭐 형편도 넉넉지 않고 또 사교육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지 않는 저 앞산 밑에 이제 남구 대명동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이제 그 사교육 뭐 이런 면에서는 전혀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모동을 동경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각종 사교육 인프라가 막 잘 구축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사교육이 뭐 이렇게 저쪽으로 아이를 맡기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어디서 좀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이제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24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동네 골목 서점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또 엄마들은 전집 할인 이런 거 좋아하죠. 웅진 교원 몬테소리 크레벨 정가에 뭐 30% DCM 그러니까 이 싼 줄 알고 막 쫓아가 사죠.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 엄마들이 집에 가면 전집으로 인테리어를 했더라고. 이 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어린이 서점 이제 병행이 어려워지니까 어린이 서점 주인께서 저보고 그 서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 강의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고마운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한번 6개를 생각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엄마들 대상으로 이제 자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알려져서 저는 어머니들이 받으신 책자에 나오는 이런 초반에 보니까 세 분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고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하셨던 분들 아니면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유천대초등학교 이번에 초빙되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아무런 전문성도 없어요, 사실. 근데 어쩌면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이제 똑같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고민하고 또 애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보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오늘 좀 봤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엄마 아이들 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내고 나서부터 이렇게 노란 차 떠나가고 나면 보니까 엄마들끼리 눈 맞추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큰 애가 광명일 것 같은 언니 딱 찍어가지고 엄마들이 노란 차 떠나자마자 막 이렇게 사귀더라고요. 언니 우리 집에 올라서 자녀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학년 엄마들이 광명 엄마한테 묻죠. 그리고 적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정보를 습득하고 이렇게 이제 자녀교육이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저도 어린이집 보낼 때 항상 제가 보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올라가서 자녀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또 사람을 잘 몰라보더라고. 자기들 중에서 제가 자녀교육이 최고인데 사실. 그런데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아세요? 우리 애 초3 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그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겼어요. 거기 시작 때부터 제가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거기서 배우는 거 같고 잠순에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엄친아로 소문나 있죠. 제가 한때는 이제 우리 애 키울 때는 이제 현역으로 키울 때는 이제 글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유명해져서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잠순에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사실은 진짜 사교육비 안 드리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공부법을 오늘 말씀드릴까? 아니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를 어떻게 할까? 좋은 어린이책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뚜껑이 자주 열리는
수학 공부를 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이제 다른 강의가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하는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이 한 5, 6년 동안의 강의들 전부 동영상과 mp3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물론 있고요. 이제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세계적인 그 스프린터 100m, 200m의 적수가 없다시피 한 육상 선수죠. 우사인 볼트예요. 잘 달릴 것 같죠? 이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렇게 활 쏘는 신유인지 저거 하는 세레머니죠.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도 아시죠? 우리 이봉주 선수 사진만 보여주는 엄마들이 다 웃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너무 친근해서 그런 거야.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이 볼트하고 만약에 이봉주가 한번 같이 뛴다면 누가 이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볼트 이길 것 같죠? 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근데 엄마들 전부 똑똑하다고 또 뭐 종목에 따라 다르다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수성구 법원에 있는 어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구구단을 줄줄 외우고 있어요. 우리 애는 근데 받아쓰기 해도 뭐 100점 맞기 어려워. 자, 직관적으로 엄마들은 누가 앞으로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구구단 줄줄 외우는 애가 공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볼트가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합을 한번 붙여보려고. 진짜 너무.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볼트의 배경에는 반중이 안 보여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죠? 정말 탄력 있게 뛰고 있어요. 자, 이봉주 선수 배경을 봐요. 일단 선수의 목이 뒤로 젖혀졌고, 그죠? 입도 벌리고, 관중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볼트가 이길 것 같은 이런 시합이에요, 사실.
큰 장점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세계 선수권자들 평균 마라톤 완주 횟수가 7, 8회라고 하죠. 주로 케냐가 이제 마라톤 강국인데, 그럼 이봉주 선수는 무려 35번을 완주했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볼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As he's come here to these championships, shout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알아들으시죠? himself up.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Absolutely right. Has he false started? The reaction of Bolt suggests that most emphatically is the case. He noticed him, he took his top straight off, he's looking to the heavens there. I can't believe it. 예, 난리가 났죠.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그죠? 2011년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그 대구 CG에 있는 월드컵 과정에서 열렸는데, 그만 출발 실격하는 경우입니다. 저 세계적인 스프린터가. 왜냐하면 단거리 경주는요, 너무 거리가 짧죠. 저 선수들 발걸음으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3걸음 달리면 10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이 조금만 늦어도 아주 불리해지는 이런 경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도 실격패하는 거예요. 물론 저 선수는 워낙 뛰어나서 다음 해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또 우승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두 사람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달리는 지금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학창 시절이라는 것이 이 육상 경기로 말하면 어떤 종목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고 유아기 때부터 뭘 열심히 시키죠. 특히 이제 사교육인표라가 막 발달하고 싶어서 더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신월성지구에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신월성지구에 가면 그 새로운 초등학교들이 막 섰죠. 한 10년 전만 해도 월서초등학교. 그래서 그 근처에 조암초등학교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요즘은 이제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한샘초등학교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엄마들이 막 적극적인지 막 이렇게.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단거리 경주처럼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받아쓰기 연습시키고 뭐 연산학습지 풀리고 뭐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요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먼저 막 학교에서 요즘 2학년 때 받아쓰기 열심히 하죠. 받아쓰기 하는데 물론 잘하면 좋지만 아이들이 막 척척척척 100점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자도 손바닥 한 대씩 빼려가면서 받아서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하는 것처럼 나도 아이를 데리고 마치 단거리 경주하듯이 이렇게 달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제대로 코스를 뛰어보지도 못한 채 초반 실격, 탈락 이런 거 참 많죠. 특히 수학 공부 영역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는 엄마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어떤 애가 진짜 극하더라고. 엄마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 왜? 그러니까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재미는 하나도 없고 제가 빨리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의 수학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진료하고 일찍부터 수학에서 탈락하죠. 우리 국민의 5%가 구구단에 오다가 수학을 포기한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구나. 어쩌면 마라톤과 가깝구나,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마라톤이라면 완전히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패턴이 달라져요. 마라톤 하면서요, 초반에 저기 전력 질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초반에 질주하면 지쳐가지고 빨리 포기하죠.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42.19km 뛰니까 가끔가다 이제 우리 유명한 마라톤 대회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항상 3명이 팀을 짜서 나가요. 한 명은 우승 후보, 한 명은 시내 유망주, 기록 좋은 2위, 그 다음에 3위도 가는데 이 3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주로 상대편 국가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일. 이걸 해요. 마라토너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페이스메이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초반 레이스를 막 당겨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죠. 오버페이스 하도록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페이스메이커도 참 많죠. 특히 자녀 교육이 있어서 옆집 옆에 내 집에 가끔 가봐요. 뭐 우리 집도 안 하는 거 호작질 하고 있어. 그럼 그때는 딱 표정 관리가 돼요. 근데 집에 딱 돌아오면 괜히 불안해지거든. 문 닫자마자 애를 딱 불러. 야, 자는 뭐 한다던데 하면서 엄마 눈은 힘을 주고 애를 딱 째리고 있어. 그러면 애는 엄마 의도를 딱 아니까. 그죠? 해야 될 것 같죠? 이거 학교에 욕해. 엄마는 밖에 나가서 말 간잖아. 우리 애가 스스로 한다 했어. 제가 상담해보면 다 애가 좋아서 했대. 뭐 하는 거 시키는 거고. 엄마가 시켰다는 거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불안하니까 옆집에서 페이스메이커들이 막 달리니까 또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도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서 막 요란하게 떠들고 막 이러니까 한국 전체는 대치동에서 시작해서 목동, 중계동을 거쳐서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생산돼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미친 듯이 휩쓸고 있어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저도 아이 키우면서요. 우리 애는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수많은 말 들었어요. 공부 좀 잘하니까 전부 수성구로 가라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영남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싶었거든. 저기 여기 대원고등학교 보내고 싶었어요. 진짜로. 대원고등학교 알아요? 네. 요 주소지가 화원이죠. 제가 살던 아파트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고등학교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있었어요. 제가 금강에도 살고 고려부 우방에도 살거든. 우방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우방 담 하나 사이에 두면 좀 힘들합니다. 그 옆에 대원고등학교 있죠. 저는 정말 대원고등학교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못 보내게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그때 당시에 과거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화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과거 선생님인데 어디서 콧바람 들어가지고 과거 선생님들이 계속 하는 말 듣고 와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좋은 데 보내야지. 저는 대원고등학교 가서 내신 전교 1등 받아가지고 서울대를 아주 손쉽게 들어가는 길을 택하려고. 서울대에서 정원의 3분의 1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만으로 뽑는 그런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쫓겨날까봐 싸우다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도 수성과 안 가자 한것만 해도 다행이다 참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슬픈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내신을 들고 반복 잡혀가지고 수능은 전국 0.05% 받았어요. 영어 수학 다 만점 받았어요. 지금처럼 물수능도 아니었어요. 대구에서 약 10등 정도 했어요. 학원 한 번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시면 오늘부터 진짜 학원비를 붙일 수 있어요. 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저도 학부모로서 아빠로서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가 이런 문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초등 저학년 시기는 초등 시기는 달리는 시기가 아니고 달리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요. 같은 1학년이라도 성장이 굉장히 달라요. 3월생하고요. 12월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3월생이 늘 그렇게 어리냐. 제가 연구소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림체 해가지고 수업하는 게 있는데 1학년 팀에서 4명이 수업을 했어요. 근데 하나에는 저기 어디 팔공산 밑에 공산초등학교 오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연구치가 다 났어. 1학년인데. 작년 가을에 보니까. 근데 저 만천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오는 꼬마가 있는데 얘는 이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같은 1학년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의 발육,
이런 거 잘 고려해야 되죠. 그냥 인지 영역에서만, 지식을 주입하는 영역에서만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마구 할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건 어려워해요. 어떤 아이는 이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수 나누기 수 모으기 하죠.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 이런 거 할때 어떤 아이는 아주 가볍게 하지만 어떤 아이는 손가락이 없어서 못해요. 이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6학년 때도 여전히 5를 모으고 가르니를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 초등학교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제일 덩치 큰 애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짱이죠, 짱. 그래서 약한 애도 한 대씩 쥐받고 막 이렇게 그 학급에서 황제처럼 군림했어요. 나중에 20년이 흘러가지고요. 동네 당구장에 이 친구와 같이 갔어.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가 제일 컸기 때문에 여전히 지가 제일 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자기가 무시했던 애들이 동네 조폭이 돼 있는 거야. 옆에 한놈 잘하고 당구장에 올라가니까 걔들이 힘쓰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덩치 큰 걸로는 안 통하는 거라. 성장이 달라요. 자, 우리 아이 학습 전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부에서 만드는 수학 교과서를 보시면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라고 하죠. 이상하게 1, 2학년 묶어가지고 1, 2학년분 이렇게 묶었어요. 3, 4학년분, 5, 6학년분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아이의 성취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지능력의 발달도 신체의 발달처럼 처음에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옆집 애하고 그냥 막연하게 무식하게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단거리 경주가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해서 비교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옆집 애하고 우리하고 이 발달 과정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똑같은 날 똑같은 씨를 한 밭에 뿌려도요. 가을에 열매 맺는 걸 보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열매 맺지 않아요. 어떤 건 빨리 일주일 후에 맺힌 것도 있고 보름 후에 되면 다 맺혀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꽃피울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게 언제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이게 생명의 세계니까 아이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교화될 포텐이 터질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걸 사장시키지 않고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할 일. 근데 대부분 불안해가지고 엄마들 초등학교 때 이미 씨를 말려. 고무줄 너무 당겨가지고 탄력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 점을 조심하면서 자녀 교육은 항상 마라톤이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마라톤이라면 이제 전문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조언하는 게 뭔가 하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마라톤은 그냥 다리만 튼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심폐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하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1시간 30분 정도 하루에 뭘 헬스를 하래. 뭘 하는가 하면 이걸 키우게요. 이렇게 보면 다리 근력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복부 근력과 팔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 1시간 30분씩 매일 하래. 왜냐하면 팔을 계속 이렇게 저으면서 뛰어야 돼요. 또 바람을 배에서 계속 맞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저런 기초 체력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마라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조언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한다면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딱 요 3가지만 하면 돼요.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 영어를 학습하지 않고 습득하는 것, 그리고 수학 공부를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요 3가지예요. 나머지는 선택이죠,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저는 이걸 일찍 알아가지고 좀 잔인하게 아이를 키웠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는 피아노 학원도 안 다녔어요. 학원이라고는 학자부터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피아노 보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질게 말했어요. 여보,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왜 피아노라는 과목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하더라고, 뭐 피아노를 치면 뭐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하면서 신한카드 선전하는 거 예를 들더라고. 신한카드 선전인가 못 보면 남자가 피아노 치고 앉았죠. 여자가 뒤에서 남자 어깨를 지그시 짚으면서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이 피아노 치고 있으면 어떡하고 싶어요? 피아노 부사고 싶죠. 그 시간에 와서 돈 벌든지 하고 놀아주든지 하락하더라고요. 요래 제가 못됐게 말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잘 자라가지고 음악 정말 좋아해요. 중학교 되니까 맨날 귀에 뭐 음악 듣고 살고요. 고등학교 되니까 입시할 놈이 맨날
목요일 12시만 되면 멜론 들어가가지고요. 신곡 다운받고 뭐. 나중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밴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엄마들은 애들 튼튼하게 키운다고 요즘 또 뭐 유소년 축구 교실 이런 데 보내고 있잖아요. 뭐 인라인 스케이트 하고 뭐 오만 좋은 거 다 하더라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튼튼하게 자란다. 우리 애는요 2월생이라서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맨날 제일 앞에 1번 방귀빨 들고 서 있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항상 꼴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반 계주 대표를 하는 거야. 신기하죠? 계주 대표 안 해도 뭐 튼튼하게 잘하면 되지만 어릴 때 맨날 꼴찌 하던 놈이 반 계주 대표가 됐어요. 그 니 우야도 그래야 되니까 도둑과 경찰 놀이를 열심히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엄마한테 뭐 오만 걸 다 한번 해주면 뭐 이래야 잘 커가지고 안 그래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는 게 훨씬 잘 커요. 엄마들 호작질 하다가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태반이죠. 엄마들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해 보라니까 mp3로 맨날 애 뭐라하고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야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뭐 기특하다, 장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죠. 그 애들 자존감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자, 이런 일이 왜 그런가 하면 엄마들도 죄 없어요. 사실은 사회가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그 불안감이 그죠? 우리로 하여금 쫓기게 만들고 이래서 그렇죠. 어쩌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이 불안감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공부에 한면 쳤어요. 중고등학교를 저는 못 다녔어요. 공대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검정고시 했는데 내가 진짜 학교만 다녔더라면 내가 날았을 텐데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의 아쉬움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는 겪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뭔가 아쉬웠던 것들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마들 전부 막 애들 발레시키고 이러잖아. 어릴 때 자기가 못해보고. 또 발레학원 가면 원장이 말한 줄 알아요. 야, 다리가 잘 찢어져요. 하면서 계속 시키세요. 하고. 그리고 엄마들 꼬시기가 보통 5, 6학년까지 가죠. 5, 6학년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언젠간 끊어야 되거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언젠간 끊어야 돼. 제가 피아노나 뭐 발레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제 학습적인 영역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갔다 오고 밥 먹고 씻고 자고 이런 시간 빼면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다 써버리면 다른 데 못 써요. 이걸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같은 돈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샀다면 다른 거 못 사는 거죠.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밥을 한 끼 사 먹었다면 다른 걸 살 기회를 대가로 내는 거라.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마찬가지인데 내가 다른 데 시간을 소모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을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어찌하든지 제가 이 지역의 환경은 잘 모르지만 학교 도서관도 아직 안 가봤고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좋은 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러면서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책과 친구가 되겠으면 좋겠고요.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습득하는 방식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아까 말한 우리 연구소 카페 오시면 제가 이제 지금도 자녀교육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요. 올해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이다. 이러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학기 동안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엄마표 영어 공부법을 상세하게 강의한 이런 강의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수학 공부도 사실 오늘 잠깐 1시간 하고 말지만 한 2시간 하고 말지만 이것도 2시간 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자세하게 말씀드린 강의들이 다음 카페와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오시면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주어진 분야 안에서 오늘은 수학 공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교육 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 이렇게 말하죠. 자기주도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거 교육부에서 나온 이 그림인데 자기주도 학습이란 이 학습의 전 과정을 아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저는 아이가 한 번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걸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엄친아로 소문났거든요. 잠순에서도 그렇고 제 강의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엄마들이 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애가 막 스스로 뛰가 공부하는 이건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현실에서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자기주도라는 것은 내용학습의 자기주도지 시간관리의 자기주도는 아니다. 꼭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아직 재미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약속해가지고 하루에 최소한의 어떤 양을 가지고 한다면 그 시간을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고 이런 건 엄마들이 해야 돼요. 애가 스스로 한다는 건 엄마가 맨날 패가지고 있죠.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주도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면을 도와가지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 스스로 공부하려고 할 때 어떤 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 이걸 하고요. 내용을 익히는 데 있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하면 아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작업 이걸 이제 수학 공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수학 공부는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작업이에요. 수학 공부 정의예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수학 공부거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많이 맞추는 거. 오늘 몇 쪽을 하는 것. 이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몇 쪽을 했더라도 그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닌 거죠. 노가다인 거지. 노가다. 뭔지 알겠어요? 어찌하든지 뭘 했는데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틀리더라도 애가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면 수학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한마디로 줄이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거. 이게 이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집을 푸는 거, 이건 수학 공부 아니에요, 사실. 문제를 푸는 건요,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수학 실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엄마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공부에 손 놓은 아이가, 그죠? 문제라도 계속 풀다 보면, 틀리고, 채점하고, 오답 처리하고 하면서 뭔가 깨달아갈 수 있죠. 그렇게 조금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문제를 풀었다고요.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가 이미 익힌 개념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주로 문제집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고 이래요. 속천불나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 공부의 정의부터 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수학이에요, 수학. 명문대로 가려면, 좋은 대학을 가려면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수학 실력이에요. 그 아이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죠, 수능을. 대학에서 수업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것이 수학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들이 이제 아주 젊으셔서 그런데, 고등학교 입시를 치러보면 알아요. 수학이 사실은 입시에 거의 형식적으로는 국영수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실은 그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학에서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고등학교 아이들의 자기 공부 시간, 야자 시간을 70%를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이 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 현실에 대해서 말해보고요. 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똑같은 학년들이 동시에 똑같은 시험을 쳐요. 이걸 모의고사라고 보통 시중에서 부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청 학력평가 또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이렇게 부르요. 모의고사죠. 수능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런 시험을 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중학교에서 성실히 하면 다 수학에서 80점씩 받았어요. 자, 근데 2012년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이 처음으로 이런 시험을 쳤어요. 수학 평균 점수가 가형과 나형은 나눠진대. 나형, 특히 문과 쪽 애들의 평균 점수가 얼마예요? 29.54점이죠. 평균 점수가.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하고 학교 내신 시험 치면 80점씩 다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나니까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들 만나니까 평균이 29점을 받았어요. 이거 지난해 3월달에 고등학교 3학년이 치시면 지난해는 물수능이라고 하죠. 물수능. 지금 최근 2해 동안 수능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교육청 고사도 쉽게 나오죠. 거기서 문과 애들이 친 지금은 이제 이거 뭐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지만 문과 애들이 친 수학 시험의 평균 점수가 36점이에요. 제가 이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한 자기들이 출제하고 채점한 이 문제를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가면 이런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그 부분만 캡처해요. 그 부분. 무슨 말인가 하면 수학 공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가면요 60에서 70% 수학 공부를 하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수학에 여기서 꺼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20% 정도 영어 공부하고요. 10%를 기타 과목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이렇게 되고요. 수학하면 벌써 막 질린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수능고사장에 가보면 한 교실에서 30명이 수학시험을 치는데 문제는 30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30문제를 끝까지 풀고 앉아있는 애가 한 교실에 한두 명이 없어요. 여기 40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수능 쳐봤는 세대인데 그죠? 저런 문제 없나? 쳐봤죠? 쳐봤다 캐요 빨리 전부 싶습니다. 수능 지금 시작된 지가 19년인가 20년 돼가지고 40세 미만 분들은 이제 수능을 다 쳐봤을 텐데 30문제를요 끝까지 풀고 있는 애가 30명 중에 한 교실에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자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 어릴 때부터 뭔가 수학 공부가 크게 잘못 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실제로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알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항상 학교 진도보다 2달 정도 빨랐어요. 2달 정도 예습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영남고등학교 610명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50명인가를 모아가지고 특설반이라는 거 하죠. 특설반에 집어넣어놓고 공부를 시켜요. 애들 일제히 다 야자 시간 되니까 수학 정석을 꺼내요. 근데 우리 애만 수학 정석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당시에 10-가라고 그랬어요. 1학년. 공통수학. 근데 나머지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니까 다 수학 1, 2, 미분과 적분 뭐 이런 거 꺼내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갔다 와서 카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위로했죠.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간 진도를 얼마나 소화하는가가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3월달에 첫 모의고사를 쳤어요. 610명 중에 100점이 2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 애가 그 중에 하나죠. 진도는 많이 나가요. 학원 가면 선행학습 하거든요. 그런데 진도를 나가는 것하고 애가 나간 진도를 소화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엄마들은 진도 나가는 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학원 왜 이렇게 진도가 느려요? 하고 끊고 또 진도 빠른 학원 보는데. 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도는 반밖에 안 나가서 들어요. 나간 진도 반을 다 소화하면 50점 받아요. 그렇죠? 근데 진도는 100% 나갔는데 소화를 뭐 대충 단원마다 다 한 60% 소화하고 다 지나갔어. 나중에 시험점 빵점 맞아요. 60% 소화, 다 매 단원마다 60% 정도 어렴풋이 알고 지나간 거 가지고는 수능 문제 못 풀어요. 이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저는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일부러 평균 점수가 낮은 것만 골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애 때는 평균이 28점이었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즘 입시를 스포자 입시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심각한 일인데도 수학교육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속상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들이 어떻게 그럼 우리 아이들 도와줄까 이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모든 공부의 기초가 책 읽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책 읽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학년들 학교 보내가지고 수학시험 쳐보죠. 막 틀려요. 왜 틀리는가 하면요. 수학적 난이도 때문에 틀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에 수학 시험이라고 해봐야 일상생활에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탕 5개, 뭐, 여기서 2개 먹고 뭐 3개 남는 거 이런 거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린가 하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문제에 대한 이해, 이게 안 돼요. 다음 중에서 뭘 고르시오 하면요. 다음이 네이버하고 그런 포털 사이트 다음. 아니면 뭐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하면 모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기상천외한 답들 많잖아요. 저학년 아이들이 막 웃기는 답안들. 이런 건 전부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어도 그렇거든요. 영어도 제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요, 훨씬 영어 지문 이해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기초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학 공부의 기초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6학년 아이들을 지금 5명이 가고 수학 공부를 제가 시키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 저는 가만히 있고요.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게 해요. 제가 진도를 딱 정해주고, 그럼 제가 막 머리 막 짱구 굴리면서 막 하고 와요. 정말 모르면 저한테 물어오죠. 그럼 묻지 말고 네가 알아봐라 하고 다시 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채점하죠, 채점.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뭐 몇 번 받고 싶은데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서야 이제 제가 도움을 주지만, 이런 걸 해보면요, 애들 뭐 때문에 물어오는 줄 알아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 그것도 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중에 흔한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언능력 부족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애한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책 읽어라, 책 읽어라. 그래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루는 걔를 붙들고 6학년인데 2학년짜리 동생하고 둘이 앉혀놓고 내가 책을 읽어줬잖아요. 3학년 책. 근데 이것들은 또 선생님 읽어주는데 또 깊이 거리고 막 딴짓하고 막 이래요. 저는 책 읽다 감동해가 막 울고 막 이래요.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 담은 이야기. 짝꿍치 형대라는 책이거든요. 얇은 책인데. 아유, 그 책을 제가 읽으면 우리 애 때도 제가 그 책 읽어주면서 울었고 아이도 같이 울었지만 지금도요. 내가 읽을 때마다 울거든. 감동을 받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재미를 느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책을 별로 안 읽으려고 하죠. 또 요즘 스마트폰 다 있고 이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모든 텍스트는 다 책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문자, 팔자로.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해서 친밀해지지 않으면 공부 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초등 저학년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줘요. 네가 읽으라 하지 말고 많이 읽어줘야 나중에 선생님 말을 잘 알아듣는다. 듣기가 많이 돼야 되죠. 엄마가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럼 많이 읽어주고 많이 들었잖아요. 선생님 말도 들으면 이해가 훨씬 빨라지죠. 그래서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작업.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선행학습을 하지 말 것. 불안해가지고 막 진도 빼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모든 수학 공부의 양 해봐야 아이가 이 학창시대 배우는 수학 공부 전체 양의 한 칸밖에 안 되죠. 19분의 1이에요. 19분의 1. 고등학교 이과를 가면요. 19칸이죠. 19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무리 진도 빼봐야 소용없어요. 겨우 한 칸 가는 거야. 그리고 진도 안 나가도 별 상관없고요. 애들 어려워하면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수학적으로 내가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해봐야 역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고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애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 돼서 6학년 겨울방학 때 마음 먹고 한 달만 딱 붙잡아서 하면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딱 하면 돼요. 1, 2, 3학년은 주로 연산이니까 주요 개념들은 4학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를 방학 때 딱 정리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해요. 선행학습 하다 보면 애들이 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말에 집중 잘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역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다 한결같이 말하지만 선행학습보다는 뭘 해요? 심화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수박 그날듯이 진도만 빨리 나간다고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중학교까지의 학교 시험이라는 것이 성실하면 다 8, 90점 이상 나오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감을 못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모의고사라고 치면 수능을 연습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만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죠. 수학 공부를 언제 포기했냐고 물으니까 가장 많은 수가 중학교 1, 2학년이래. 그래서 얼핏 보면 사춘기라서 이마들이 농기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요. 사춘기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하고 싶어 해. 근데 워낙 농띠가 지가 공부한다 하면 남들이 비웃을까봐 차마 그 소리를 못할 뿐이에요. 근데 왜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가 하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받은 데미지가 조금씩 쌓여가지고 중학교 때 쓰러지는 거야. UFC 격투기 보는 거 있잖아요.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자,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배웠어요. 요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2학년 때는 반복하지 않고요. 다시 그 다음부터 또 2학년 과정이 있어요. 또 그 다음부터 3학년 과정이 있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게 단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복습과 반복이 없는 교과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학년에서 한 번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2년 후 되면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와 배수를 공부하는데 거기서 뭔가 개념을 잘못 잡았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와 배수 또 하거든요. 심화된 약수와 배수를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못했던 것이 드러나요.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6학년 아이들이 뭐 도형의 넓이, 부피 이런 거 이제 배우거든요. 도형의 넓이, 부피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수가 나오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4학년 2학기 때인가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소수의 곱셈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교과 과정에서 구멍이 난 것이 메꿔지지 않은 채로 계속 학년이 높아지고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점 쌓이면 나중에 수학이 재미없어지죠. 모르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수포자가 돼요. 이걸 단선형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의 단선형 구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번 학년을 배웠어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이번 학년 때 배운 걸 복습하는 거야. 물론 최선은 교육부가 교과 과정을 나선형 구조로 바꾸고 그 대신에 내용을 좀 덜어내야 되죠. 미적분이 있는 쓸데없는 거 좀 빼고 내용을 줄이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거에 한 3분의 1은 2학년 때 다시 배우면서 복습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말 잘 안 듣죠. 학부모 입장에는 이거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예습보다는 복습을 통해서 이 단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교과 과정의 단점을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건 부모가 아니면 모르는 일이에요.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원은 다 선행학습. 왜? 엄마들이 그걸 기대하고 요구하니까. 초등학생도 53%가 선행학습 한다고 하죠. 선행학습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요. 아주 드물죠.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영재들. 영재 중에서도 영재들. 이런 아이들은 선행학습 해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학의 정수를 공부하고 있어요. 수성고 가면. 이런 아이들은 대구 바닥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모 학원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 엄마들이 그 학원 못 들어가는 애들 있죠. 아슬아슬 못 들어가는 엄마들은 또 다른 학원에다 그런 커리큘럼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서울대학원 조금 못 가는 아이들은 또 다른 학원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왜? 6년, 7년씩 선행학습을 해도 되는 어떤 천재들,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나중에 우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가 될 만한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그 그룹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룹은 또 두 번째 그룹이 그렇게 하는 걸 또 모방해요. 그래서 학원들이 다 그렇게 따라한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무줄이 너무 땡기면 탄력을 잃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장면 같아요? 알파고하고 새돌이하고 바둑두고 다 아시죠? 바둑두고 나서 이 새돌의 동료 프로기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두면서 검토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가? 복기라고 해요. 바둑에서는 복기. 네?
실전에서 내가 이게 최선의 선택 같아서 이렇게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서로 이렇게 의논해보고 놓아보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복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프로 바둑 세계에서는 복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프로 기사들끼리는 바둑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함께 복기를 하는 것이 예의예요. 승부와 상관없이. 근데 이거 딥마인드가 지랄인가 그거 뭐야. 인공지능하고 했으니까 인공지능이 복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료 기사들하고 지금 복귀를 하고 있죠. 프로들은 저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둑을 한 4급 이상 두면요. 와이프가 바둑 또 쓸데없이 바둑 둔다고 막 친구하고 두고 있는데 와서 막 판을 확 엎어. 그래도 다시 다 놓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수 한 수를 둘 때 대충 두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두거든요. 이걸 뭐 논리적 사고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두잖아요. 아, 이 경우는 이런 이유가 상대방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보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계속 한 수 한 수를 이렇게 두면서 바둑이 300수까지 두고 끝나요. 그럼 확 훑어도 다시 일단 내가 다 놓을 수 있어요. 이게 한 4급 정도 되면 가능해요. 수학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죠. 왜 그렇게 푸는지 물어보면 그냥 욕한다, 애들이. 왜?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틀렸어도 얘는 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지 이유가 있으니까. 생각을 했으니까. 뇌를 사용했으니까. 생각하는 힘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학습지를 많이 하거나 공방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요. 숫자만 보고 무조건 풀거나 곱하거나 나눠요. 이 기계적 연산을 하는 거죠. 이건 수학 공부 아니에요, 사실은. 연산 훈련이지. 연산이 수학 공부 기초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미국에서 수능 칠 때 계산기 다 들고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지금 시범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계산기를 사용해요, 우리나라도. 시범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연산으로 질리게 하지 말아요. 이 아이는요, 점잖게 이렇게 써놨어요. 낙서해놨어요. 이것도 지겨워가지고 막 연필로 칙칙칙 꺼놨죠. 심한 애들 보면요, 막 실타래 얽힌 것처럼요, 시커멓게 막 이렇게 칠해놨어. 너무 답답하고 막 똑같은 패턴의 문제 막. 엄마도 이거 수학 공부인 줄 알고 학습지 하면서 이런 거 하죠. 학습지도 비싸다고 어떤 엄마들은 서점 나가서 사오잖아, 기탄. 기탄 학습지로도 좀 싸거든요. 또 뭐 언제부턴가 뭐 일본에서 들은 기적의 계산법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언제부터 학습지 회사들이 초시계를 막 나누죠. 한 바퀴 문제부터 몇 초 걸리는지 막 전형적으로 우선 볼트 뛸 때 기록 재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거 하고 있다니까. 처음에 애들도 막 신기하고 재밌어서 막 하죠. 나중에 내가 지가 단축할 수 없는 기록이 딱 나온다니까. 그 다음부터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 단축이 안 돼요. 저학년 때는 물론 이런 게 수학 공부의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이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수학 공부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90%가 연산이에요. 근데 점점 줄어들죠. 나중에 수능 칠 때 되면요. 정답이 대부분 0, -1, 기껏해야 12. 이게 정답이에요. 수능에서 단답형이 5문제 나와요. 찍는 문제, 오지선다형이 25문제가 나오고 단답형 5문제가 나오는데 단답형 5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한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게 단답형 문제의 정답이 2자리 자연수를 넘지 않도록 하라. 그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서 단답형 모르는 애들은 찍어야 되는데 뭐 138, 뭐 200 이렇게 찍으면 틀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2자릿수 안에서 찍어야 돼. 근데 교육부에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거 모르거든, 수험생들이. 그래서 찍지도 못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고. 이건 이제 많이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건 진짜 고급 정보예요, 고급. 그래가지고 그 오지선다형 말고 단답형 찍을 때 아주 간단한 숫자를 찍는 게 좋아요. 12, 0,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연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수학 공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고 나면 찍혀나온 거 다 계산하고 있죠. 혹시 더 찍었나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성숙해지고 좀 자라나면 다 해결돼요. 연산을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른바 수학 공부의 마스터 교재라고 하죠. 주교재. 수학 공부의 주교재는 교과서가 됩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안 하고 다 문제집을 선택해요. 부산동아천재법, 이름법.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 공부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교과서처럼 불친절한 교재가 없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정말 불친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가지고 합니다. 왜? 불친절하게 만든 의도가 있어요. 생각하라고 아이들. 그래서 교과서는 항상 이렇게 됐죠. 어떤 미션을 줘요. 미션이 생각열기라는 이름으로 어떤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나 해요. 활동 1. 여기 지금 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구분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 뭐 각종 사각형도 있는데 그래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구분하는 활동을 해요. 뭐가 다른지 관찰해보는 거죠. 이 도형을 보고. 그죠? 이렇게 활동을 해서 알게 된 것을 쓰라고 하는 거라. 그 대부분 애들 보면 교과서 애들 보면 비어있죠. 못 써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교과서 보면 꼭 말해보시오. 설명해보시오. 이야기해보시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 미치나 해요. 지금까지 이런 수학 공부를 안 해봤거든. 근데 지금 교과서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활동 2, 3까지 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은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해결해 보는 거죠. 지금 교장선생님 가셨나? 부탁을 이거 프로젝트 이거 좀 바꾸라고. 이게 오래돼서 렌즈가 날아가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이건 제 PPT 탓이 아니고요. 요거 프로젝트 굉장히 오래되고 낡거든요. 렌즈라도 바꾸든지 통째로 바꾸고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애들 답답한 거. 슬퍼요. 자, 교과서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집 어때요? 개념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생각, 아이도 하기 전에 정답을 다 말해놓고 있어요. 자, 사각형의 문제를 관찰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차이를 관찰해야 돼요. 근데 문제집 보면 이미 옆에다 다 정리해놨어요. 내변의 길이가 똑같고,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뭐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이 직각이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요, 문제집이. 그리고 이 김책은 그 중간쯤 돼요. 그래서 애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자고 하면 저보고 항상 이 김책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김책은 항상 상단에 보는 딱 개념을 정리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절한 걸 좋아하죠, 친절. 근데 반대로 공부는 불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차이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자기 실력이 돼요. 남이 정리해놓은 걸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걸 이렇게 작업하면서 실제로 정사각형 잘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지 이런 걸 실제로 접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개념을 획득해 가는 거죠. 이게 수학 공부예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가지고 막 연산 맞추고 채점하고 빨간색이 얼마나 동그라미 몇 개인가 이건 눈에 보이죠. 엄마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전에 맞췄는데 이번에 틀리면 그래도 맞다 하자 하면서 막 동그라미도 하고 이러면서 엄마 위로받고 막. 저도 그랬어요. 물어보고 그죠? 알거든? 틀렸는데 물어보면 알아. 당연히 틀렸는데 엄마가 틀렸다 하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 맞죠. 그러면 맞다고 동그라미 했고 짝대기 찍었다가 또 한번 요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친절하기 때문에 요 교과가 딱 두 쪽으로 되어 있죠. 한 개념을 익히는데 대부분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좀 심각한 개념은 뭐 세 쪽, 네 쪽 있는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쪽을 가지고 1차시라고 하고 학교에서 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익힘체 가지고 또 1차시를 같이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개념을 익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요. 수학 공부에서는 개념 익히는데 60%, 개념을 확인하는데 30%.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하는데 10%,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개념이 다른데, 나중에 서술형 문제 풀잖아요. 결국은 개념을 아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서술형 문제 정답은 그 단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왜 정사각형이 아닌지를 쓰래. 예를 들면 서술형 문제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떤 도형을 주고 그러면 지가 정사각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인데 이 도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면 그 개념을 한번 반복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한 단원의 개념 안 하잖아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는 수없이 많이 변형돼 나와요. 근데 어떤 문제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서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익힘책이에요. 익힘책 보면 요 앞에 이제 보면 이제 저기서 배운 개념을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고 풀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 양이 충분하진 않죠.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그냥 확인한 개념들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문제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교육 없이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수학 공부 시키고 싶으시면 엄마들은 반드시 여분의 교과서와 익힘책을 집에 구입해둬야 돼요. 학교에서는 사물함에 주로 두고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치고 나면 6단원은 대충 지나가는 학교가 많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반드시 교과서 익힘책을 여분을 사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신대요. 원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어디서 파는 건 천재교육에서 팔아요. 해마다 교과서를 파는 출판사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은 천재교육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기가 지나면 안 팔아요. 학기가 바뀐다는 이러면 내년도 판 준비한다고 안 판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항상 사둬야 되고요. 좀 더 적극적이라면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이다. 그러면 4학년과 2학년 교과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성취가 늦으면 학년은 3학년이지만 2학년 개념을 잡아주는 작업을 엄마들 집에서 해야 되고 좀 빠르면 방학 때 다음 학기의 예습을 집에서 좀 도와주면 되고 예습과 선행학습 차이는 뭔가 하면요. 한 학기 정도 방학 때 그 다음 학기를 공부하는 게 이건 예습에 속해요. 선행학습은 보통 1년 이상 진도를 당기는 거예요. 이걸 말하죠. 그래서 수학 공부는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방학 때 예습, 학기 중에 복습 이런 식으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방학 때도 복습, 학기 중에도 복습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수학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생각하는 힘이 자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남들이 정리해 놓은 걸 외우게 하는 건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어머니도 외워보셔서 알겠지만 지가 직접 부딪히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이게 자기 께되지. 남들이 정리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외우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력이 정리돼 있잖아 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 개념을 보면서 문제 푸는 애들이 없다니까. 대부분 문제만 보고요. 문제집 보면 개념 쪽은 그냥 두고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돼요. 제가 설거지를 해보니까 설거지도 똑같아요. 퐁퐁을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지.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해보면 서툴러서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년에 한 번씩 설거지 하면 저는 1시간씩 걸려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막 보름씩 설거지 안 하거든? 우리 2 식구 사니까 애는 서울 가고 없고 뭐. 보름씩 쌓아놓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은 막 보다 내가 내 먹을 그릇과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하려고 보면 서툴러가지고 내가 직접 안 해보니까 직접 해보면 이 프로세스가 이제 내 몸에 익죠. 그럼 훨씬 빨라지고요. 물은 어떻게 닦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엎어 놓는지 뭐 포개 놓는지 뭐 공간을 얼마나 차지할지 이거 설거지 자꾸 해봐야 되는 거라.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하면서 자꾸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죠. 이래가지고 한 단원의 개념이 끝났어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인가? 3학기 원단원을 딱 했어요. 원단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개념 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단원의 개념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한 단원인데도 굉장히 막 이렇게 여러 쪽의 한 단원을 다뤘는데 사실은 요 2 개념밖에 없어요. 교과서에서 친절하게 노란 박스 해놓고 있죠.
노란 박스에 중요 개념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예를 들면 원의 지름, 이게 뭔지.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노트에다가 개념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한 단원을 압축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개념을 쓴 거죠, 이게. 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게 개념, 이게 모이면 개념 노트가 돼요. 이 친구는 3단원 원, 4단원 분수 이렇게 개념 노트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뭐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애들도 우리가 그렇게 잘 지도만 해주면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막 글씨 쓰는 거 막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거 한 20분 하면 이거 쓰거든요. 이게 수학 공부예요, 사실. 지금은 이제 애들이 저하고 한 뭐 6개월씩 이런 연습을 해보면 애들이 알아서 한 단원 끝나면 딱 지가 노트 달라 해가지고요. 개념 정리 딱 해요. 개념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원 평가 같은 거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6학년 어떤 아이가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일단은 각경과 각불. 이거 6학년 1학기죠. 이런 식으로 한 단원에서 배운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아이가 소화하고 있으면 다양하게 변형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교과서 뒤에 보면 이제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또 뭐 체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3학년 2학기인가?에 나오는 건데요. 큰 원 안에다가 작은 원 2개를 그려서 이 원의 내부를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 자, 따로따로 그렸어요. 또 세 부분이에요. 원 전체가. 겹쳤더니 네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겹칠 때 그래? 안에 그리는 작은 원의 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보다 크게 하고 또 한쪽을 접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원 2개를 그렸는데 모두 5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자, 이 작업을 하면서 원의 내부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그리는 원은 접해야 하고 큰 원의 안쪽에 접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작은 원들의 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보다 커야 하는구나. 요 두 가지를 캐치한 거예요. 그렇죠? 요 중앙 원의 큰 원의 중심을 딱 중심으로 해서 겹치려면 이거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보다 작은 원의 지름이 커야 겹쳐지는 거죠. 그리고 접해야 분리가 많이 돼요. 자, 이걸 알면 이제 원을 2개 그려서 이렇게 5개로 나눴어요.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에 가면 원 하나 그리면 2조각, 2개 그리면 5조각이라면 안에 작은 원을 3개 그리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4개 그리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이게 심화학습이에요. 교과서가 이렇게 다 친절하게 배치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거 심화학습까지 엄마들이 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 재밌기도 하고 해보면 아이들하고. 이런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가시면 광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이 이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의 편찬위원장이에요. 이분의 동영상 강의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제가 숙제를 내줄게요. 왜 교과서를 이렇게 만드는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이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동영상. 유튜브에서 찾다 안 되시면 우리 카페 들으시면 우리가 찾아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진짜예요. 이 원단은 제일 뒤에 보면요, 체험바닥해가지고 이 재밌는 과제가 있어요. 맨홀 뚜껑은 대부분 원이죠, 원. 왜 원인지 알아요? 네? 뭐 아시겠죠? 맨홀 뚜껑 밑으로 빠지면 사람 다치잖아.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재든지 폭이 다 같아야 뚜껑 밑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물론 턱받침이 있긴 하지만 턱받침을 굉장히 넓게 만들면 사람 못 들어가니까 턱받침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고 얇게 만들죠. 그러면 턱에 딱 걸쳐 있긴 해요.
근데 삼각형 같은 건요, 차가 덜컹덜컹거리다 보면 막 돌아다니다가 폭이 가장 짧은 데 오면 톡 빠져요. 근데 원은 아시다시피 중심으로부터 원주까지 거리가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폭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름으로 말하면. 그래서 전폭도형이라서 맨홀에 안 빠져요. 그런데 영국에 가면요, 원이 아니라 맨홀 뚜껑이 삼각형이나 오각형 닮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삼각형에 요렇게. 어떻게 하잖아요? 삼각형의 요 꼭지점에서 그죠? 한 변을 길이랑 컴파스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냥 어떤 꼭지점에서 다 돌려놓으니까 이것도 전폭도형이 된 거야. 조금 도톰한 삼각형이죠. 꼭지점 여기서 컴파스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도 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맨홀 뚜껑은 안 빠지는 거라. 이걸 보고 정폭도요. 그 중에서 뭐 릴로 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초등학교 3학년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런데도 교과서에 이런 거 다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봐요. 맨홀 뚜껑 하면서. 그래서 왜 맨홀 뚜껑이 원형인지 이걸 동영상으로 막 설명하고 있다니까, EBS에서. EBS 동영상이 바로 떠요. 그럼 애들이 엄마와 함께 이걸 공부해보는 거라. 그 동영상 시청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훨씬 더 깊어져요. 그냥 무조건 뭐 문제집 풀고 뭐 숫자 계산하고 뭐 이게 수학 공부 아니라니까요. 교과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교재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진짜 학원비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 언제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은 후에 교과서에는 문제가 너무 작고 익힘책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보조적으로 문제집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익힌 개념을 확인해 보는데 필요한 문제들이 있죠. 그때 문제집을 택한 거라. 문제집은 보조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주교재는 교과서와 익힘책이고 문제집은 보조수단으로 삼는데, 자, 이 문제집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이제 아이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단원평가를 학교에서 치는데 7대마다 100점이다. 이런 애들은 심화 플러스 가죠. 단원평가 치는데 7대마다 80점 미만이다. 이런 아이들은 기본 과정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들 성취 정도에 따라서 이제 문제집을 택하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알고 문제집 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중에 득보잡 출판사들은 제외하고 메이저 출판사들 문제집을 지금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천재교육이라고 칩시다. 천재교육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집이 나오죠. 문제집이 난이도가 다 달라요, 사실. 엄마도 이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취 정도에 따라서 문제집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수학 교과서는 난이도 1이에요. 난이도 1. 1단계. 근데 우리가 성취 정도가 아까 기초과정이다. 수학 공부 좀 어려워한다. 나는 80점 못 넣는다. 그러면 문제집은 무조건 1단계 거 썼어요. 1단계 거. 근데 그런 애들은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택하고 있다. 아, 뭐 애 죽는 거지 뭐. 맨날 틀리고 비 내리고. 문제집은 항상 아이들이 풀었을 때 정답률이 한 80% 정도 되는 걸 해야 돼요. 80% 안 되고요. 70% 이러면요. 애들 좌절감이 크고 90% 넘으면요. 문제집 다루는 효과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률이 한 80% 정도 되는 문제집을 택하는 것이 좋다. 억수로 잘하는 애들은요. 이걸 생략해야 되죠. 1, 2단계를 생략하고 3단계나 4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하면 돼요. 개념을 교과서 익힘책으로 익히고, 그죠? 이런 문제를. 이거 지금 노란색은요,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에서 추천하는 문제집이고요. 빨간색은 제가 추천하는 문제집이고요. 우리 애는 이거 가지고 있어요. 5, 6학년 때 딱 한 권, 1년에 딱 한 권. 지금은 이렇게 3단계와 4단계가 분리돼서 나오지만 우리 애 때는 통합돼 놨거든요. 문제 해결 길잡이, 그냥. 문제 해결이란 말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말 준말이에요. 이건 뭐 전부 100% 문장제 문제로만 되어 있어요. 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몇 문제씩 다루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수학 공부를 하루에 4문제 했다는 거예요, 4문제. 어떤 데는 10분 만에 끝나고요. 어떤 데는 2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답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달 하면 이 한 권이 끝나더라고요. 그 정도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 길잡이는 문제집의 정답률이 우리 애는 88% 정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학교는 한 번도 안 다니고 남북교육청 영재로 선발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4단계 문제집으로 정답률이 80% 이상이라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 성취 정도를 보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제집을 고를 때 5단계 문제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요즘 뭐 경시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5단계 문제까지 할 필요가 없고 또 주의할 것이 웬만큼 수학을 하면 가능하면 드릴형 문제집 있죠. 이 유형별 학습지라고 그래요. 문제만 잔뜩 쌓아놓은 이런 학습지인데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보통 무식하게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하죠. 유형 문제를 반복하게 해서 당장의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이런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과 할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유형 문제집을 멀리 할 것. 대표적인 게 중학교 가면 센이라고 있어요. 문제 엄청 큰 3천제라는 문제집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애들 막 죽이는, 기죽이는 학습지. 너무 막 문제가 양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이건 전혀 애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자, 연산 문제집 어떻게 할까?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쪽씩 또는 10문제 정도씩 매일 할 필요가 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산을 10문제를 해요. 10문제를 해서 집에서 합니다. 10문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이다. 맞아. 뭐 2학년이라고 칩시다.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 세로셈을 예를 들어서 10문제 한다고 해요. 그럼 형태가 딱 똑같죠. 숫자만 다르지? 자, 이런 문제를 10문제 해가지고 7문제를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엄마들이 독한 엄마들 한 개 틀리면 10문제씩 추구한다 해서 막. 왜냐면 집이라는 환경, 동생 떠들고 빽빽거리고 뭐 엄마 돌아다니고 이런 환경에서 찍어가지고 어떻게 7문제를 맞춰요. 그렇죠? 사실은 개념을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연습 문제에서 한 7문제, 8문제 맞추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학교 수학을 무난히 잘하는 아이들은 연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교과 과정 안에 다 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연산 문제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1년간 커리큘럼을 짜는 표예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렸는데 수학 공부를 아주 잘해요. 아까 말한 대로 3, 4단계 문제집을 다룰 정도로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까 심화 플러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한다면 방학 때 다음 학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방학 때 충분히 개념을 잡죠.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교 수학은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집에 와서 엄마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뭘 하는가 하면 3단계 또는 4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꾸준히 푸는 작업. 아까 우리 애가 했다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중간에 쓸데없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성취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이런 아이들. 생략하는 거죠. 연산은 누가 하는가? 수학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학기 중에 매일 10문제씩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정도에 따라서 수학 공부의 길을, 코스를, 로드맵을 달리 짜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5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연필과 종이를 하는 수학 공부를 좀 적고 가능하면 구체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우내 중심의 활동을 다 한다고 하죠. 이거 다 배웠죠. 유치원 때 다 가르쳐주죠. 뭐 몬테소리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우내 중심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부채에서 추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가락 5개인 구체물이죠. 구체물. 근데 5라는 건 추상적 기호이면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왜 이 5개를 5라고 표현한지를 애들이 몰라, 어릴 때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5개짜리 구체물을 가지고 놀면서 이걸 5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5는 약속이다. 이걸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업을 구체물을 가지고 저학년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시중에 뭐 오르다니 뭐니 뭐 수학 장난감들 특히 바둑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바둑알 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바둑알이나 나뭇가지 가져오라 했어요. 왜? 구체물을 가지고 작업하라고.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수막대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아까 5 나누기, 5 모으기를 어려워했잖아요. 1학년들이. 그러면 손가락 가지고 꼼짝꼼짝거리면 엄마들이 또 자로 손가락 막 때리고 막. 그러지 말고 손가락 같은 좋은 구체물이
없잖아요. 그래, 네 구체물 조작을 잘하네? 이렇게. 언젠가는 그거 안 하게 돼요. 근데 엄마들 막 그걸 빨리 머리로 안 하고 손가락으로 하자고 막 한다니까. 머리로 안 되니까 지금 손가락으로 하잖아. 아이들 인지 능력이 아직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혼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체물을 가지고 돌아보는 작업. 이 교과서에 다 나오죠.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죠. 초등학교 2학년인가? 고무줄 걸어가지고 여러 도형도 만들어보고 이거 계속 쓰여요. 우리가 옛날에 남북경청 영재시험, 남북경청 영재시험이 아니고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감, 그전 교육감 신산철 교육감님이었는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대구 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화두를 창의성을 뽑았어요. 그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그 대구교대 영재교육 교수들 문제를 8문제 내고 각 과목별 수학 2문제, 언어 2문제, 뭐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이렇게 8문제를 내고요. 각 학교 대표들 한 명을 교육대학에 모았어요. 우리가 조그만 학교에 있다 보니까 대표를 뽑혀갔잖아요. 근데 그 8문제 중에 수학 문제 하나가 이거 나왔어요. 이 지오보드라고 불러요. 알아요? 플라스틱 판에 이런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다 고무줄을 걸어보는 거죠. 지오보드의 못을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박아놓고요. 거기다 삼각형을 걸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도록 많은 고무줄을 걸어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생각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지오보드 몰라요? 이 준비물, 초등 2학년 준비물인데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요 뾰족뾰족한 못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다 요 고무줄 좀 걸었잖아요. 작은 고무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학교를 애들 보내나 봐. 학교에 있어요? 시구석에는? 집에는? 아니 집에 이런 걸 갖다 놔야죠.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놀아야 된다니까? 거실에서 이런 놀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 이건 뭐 이제 소마큐브. 쌓기나무죠, 쌓기나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소마큐브예요. 여기 전설의 소마큐브죠. 예, 유아기 때나 초등 작년 때 보면 칠변놀이 많이 하죠. 7조각 평면을 7조각 나눠놓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보는 워크북도 있고 하죠. 자, 그 평면 도형을 익히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뒤집기, 도형 뒤집기도 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죠. 그 서양에서는 탱그램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게 좀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입체적인 7조각. 이게 소마큐브예요. 소마큐브 요 3, 9, 20제 27개의 조각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가지고 7조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네모상자에 딱 넣어서 팔죠.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나고 흐트러듯 끓였다가 또 다양한 입체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제가 이거 우리 장모님한테 선물했어요, 옛날에. 쏟아가지고. 시골 갈 때 들고 가시라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 그 통에 다시 담는데 20분 걸리더라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유명한 거예요. 하노이 탑 이런 것도 유명한 거죠. 알아요? 이 하노이 탑에 이렇게 전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원 모양의 원반이 있죠. 원고리가 있죠. 요 마지막 여기에 다 이렇게 꽂혀 있어요. 요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라. 근데 지름이 다 다르죠? 위로 올라가서 조금 작아져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큰 원이 작은 원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거라. 한 개씩 옮길 때마다 큰 원이 작은 원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요걸 그래서 여기까지 다 옮기면 돼요. 애들하고 이거 해보라니까. 처음에 애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3개 또는 5개가 돼요. 좀 큰 애들은 9개가 돼요. 이게 어디냐면 영어와 혹성 탈출 보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뭐 침팬지인가?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는 침팬지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까 말한 칠견, 펜토미노 이런 것들이 집에서 막 돌아다녀야 돼요. 수학 공부 잘하려면. 저학년 때, 유아기 때 무조건 종이에 연필로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래야 구체적인 것이 우리 아이한테 머릿속에 사진 찍혀가지고 상상력, 창의력이 증가하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가 도형의 각도 구하는데 보조선을 꺼야 돼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각도 생각나요? 각도를 구하려면 보조선을 꺼서 이용해야 되는데
보존을 어디에 꺼야 될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어릴 때 이런 도형 많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여학생도 주로 인형 색칠하기, 뭐 옷 갈아입히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남자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레고 놀이 하고 이래요. 블록하고. 공간지각력이 발달하는 거라. 여자애들은 색채 감각, 정서 이런 건 좋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갖고 노는 게 달라가지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고학년들을 위해서 서비스. 마지막으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잘 익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단원이 끝날 때 되면 항상 문장제 문제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이걸 보고, 헝가리의 수학자가 폴리아라는 분이 유명한 문제 해결의 4단계라고 온 인류 앞에 제시했어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도 뒤에 보면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죠. 아까 원 안에 작은 원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단원이 문제 해결 단원이거든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의 4단계라는 게 있어요. 첫째 단계,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님 문제를 딱 만났잖아요. 문제를 분석해. 읽기가 안 되는 애들은 빨간 볼펜 같은 거 들고요. 끊어 읽기. 그죠?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동그라미 하기.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애들 대부분 이걸 못해요. 이것만 해도 문제의 반은 풀린 건데.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 안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찾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다가는 뭐 밑줄 치는지 세모하든지 이런 연습. 이게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엄마들이 구두로 물으면 돼. 그럼 애들이 말로 하죠. 처음엔 못해요. 버벅거려요. 문제 다 읽는다니까.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하면 문제를 다 읽어요. 모르니까. 그 중에서 딱 몇 마디만 추출해내야 되죠. 네? 더 큰 분수 이렇게. 분수에 대해서 몇 개를 주고 뭐 비교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거 뭐지? 하면 더 큰 분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아이들 그거 모르니까 뭐 철수하고 영희가 뭐 피자를 받았는데 뭐 이게 훈련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식을 세울까? 아니면 그림을 그릴까? 대표적으로 아니면 표를 만들까? 아빠의 나이가 증가할 때마다 아이들의 나이가 뭐 다 이렇게 변화하죠. 이런 거는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빠의 나이 대입하고 밑에다가 자식의 나이의 변화 과정 쭉 쓰고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집합 문제, 벤다이어 그림 같은 그림, 이런 게 그림 그리기.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은 크게 8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8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것이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 전략이 있죠. 이런 이제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자, 해결 전략을 수립했다면 전략에 따라서 풀이를 실행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풀이 과정을 쓰는 거죠. 요즘 서술형 문제 학교에서 평가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풀이 과정까지 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좀 한다면 풀이 과정을 다 쓰는 게 좋죠. 모든 문제. 그러면 속도는 더 돼요. 근데 애들이 수학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죠. 저는 우리 애하고 할 때 모든 문제 풀이 과정 다 쓰겠어요. 5학년 때부터. 수학 노트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뭐 알려져가지고 잠수에 올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기 쓰듯이 수학 노트를 쓰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이 과정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 가지고 10달이 걸렸어요. 하루에 4문제씩 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더딘 것 같지만 훨씬 빠르고 확실한 거예요. 이 수학 공부에서는 이게 유명한 말인데 아까 말한 주교재를 한 권을 여러 번 다뤄보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한 번씩 다뤄보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다. 이게 수학 공부 요령이에요. 한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여러 교재를 한 번 다루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쭉 쓰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 사고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검토와 반성이에요. 검토와 반성 애들이 잘 안 하죠. 우리 애들 정말 하기 싫어하더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사고해가지고 답이 티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다시 보기 싫어요. 근데 이제 이거 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부호를 빠뜨리거나, 그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수라고 하죠. 수학에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 검토와 반성을 통해서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논리적 사고를 하다 보면 실수가 거의 없어지고 그래요. 이 네 가지 과정을 유명한 인터넷 네이버 검색에 보시면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제창한 것이고 이것이 교육과정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다음에 항상 문제 해결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이라는 단원의 첫 번째 질문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 작업을 계속 해봐야 되죠. 공부를 좀 하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꼭 지금 이걸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비한다면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문장의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PPT 빨간색 박스를 했어요. 이게 구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 자체에서는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더 큰 분수. 이렇게 정확하게.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버벅거리면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알아보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딱 말을 바꾸어서 자기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큰 분수. 이렇게. 그리고 주어진 조건. 두 번째가 주어진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 주어진 조건은 두 개의 분수가 있죠. 그죠?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풀이를 실행하는 거죠. 분수의 계산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분모가 같은 분수의 계산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해결하겠죠?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뭔가 실수는 없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내게 입력돼요. 그리고 왜 이 아가씨 사진 들고 나와요? 자전거를 타는 것이 몸에 딱 익으면요. 오랜만에 타도 처음에 좀 뒤뚱거리지만 금방 중심을 잡아요. 왜 이런 줄 알아요? 자전거를 타는 법이 절차 기억화돼서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타이핑 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제대로 연습하면 열 손가락이 저절로 자판이 딱 올라가죠. 안 올라가나? 독수리예요. 자, 딱 올라가요. 이게 절차 기억화된 거예요. 운전도 그렇죠. 옆 사람하고 잡다하고 떠드는데 그냥 차는 가고 있어. 가끔씩 정신 번쩍 들죠. 이게 다 절차 기억화됐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생각을 요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릴 때부터 이런 절차 기억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계속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바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는 조건은 이렇게 찾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이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유명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고학년 시기에 이른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붙어요. 그러면 중학교 가서 학원 안 가도 돼요. 근데 학원 어떻게 가요? 혼자 공부 못하니까 가잖아. 그렇죠? 답답하고 혼자 공부 못하고 엄마는 도와주기 어렵고 아니면 엄마 도와주려고 하다가 맨날 뚜껑 열리고 문제집 좀 말아가 애 머리 때리다가 더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집 좀 째면서 니 같은 공부할 필요 없어 하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한 몇 시간 지나면 정신 돌아오죠. 그럼 다시 쓰레기통 가가 문제집 꺼내가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애 마음 상해서 막 혼자 속상해서 자는 거 도저히 못 봐가지고 또 쫓아가죠. 엄마 마음 편하려고 또 쫓아가가지고 막 애 끌어안고 울면서 엄마가 아까 장난해서 미쳤나봐. 엄마 내일 꼭 병원 가볼게. 그리고 이 패턴을 반복한다니까? 그렇죠? 그래도요,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엄마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래가 하고 관계 나빠지니 차라리 학원 보내고 말자. 그래도 엄마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관계 안 나빠져요. 걱정하지 말고. 학원 보내는 건 사실 아이 공부를 거의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학원 가다 하고 제끼는 애도 수없이 많고요. 학원 가서 뭐 설명, 아유, 공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대치동에서 그렇게 말하죠. 대치동 학원 그 얼마나 유수한 강사들, 서울대 출신의 강사들이 질비한 학원에도 와가지고 도움되는 애들은 5%밖에 없대. 그것도 의지, 성실 이런 걸 갖춘 5%. 나머지 95%는 학원 정기세 낸다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학원을 못 보내겠어요. 부모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보냈어요. 제가 무슨 뭐 소신이 뭐 투철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면 나도 보냈을 거라.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려도 괜찮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주제 파악. 저도 아이하고 하면 수학공 받아가요. 처음에는 하루에 4문제씩 하잖아요. 바로 아이 있는 앞에서 오답체를 했어요. 채점을 했어요. 틀리면 성질하잖아. 바로 차고 막. 머리 쥐박고. 전 성질이 급하거든요. 뭐 어떤 교육 받으면 뭐 엄마의 감정을 전달해라. 나전달법 뭐 이런 거 배우죠. PET 교육 받으면. 나전달법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얘야 엄마는 제 버전 할게요. 명예가 아빠는 네가 지금 수학 문제를 성의있게 안 풀어서 열이 받았단다. 이게 됩니까? 성질나는데? 전 바로 차고 쥐박고 이랬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애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전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결핍을 아이에게서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이놈의 알랑한 수학 공부 때문에 뚜껑 열려가지고 막 발로 차고 있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애 잠들고 난 후에 채점했어요. 하루에 4문제씩 하는 거예요. 문제 수준은 좀 있으니까 애들 어떤 때는 막 4문제 하다가 2시간씩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 잘 풀리면 10분 안에 하고 어떤 때는 책상 앞에서 탄성을 질러요. 지가 고민하다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한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애들이 아하 어려운 문제마다 끙끙거리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해결했을 때 성취감 애들 대부분 아하 이렇게 하거든요. 아하 이렇게 해요. 그런 맛을 느끼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아이한테 권장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4문제 했는데 기껏 하루에 4문제 했는데 다 틀린 거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자고 있는 놈 방에 쫓아가 깨웠잖아요. 찬물로 세수하고 와서 빨리 오답지. 저도 그냥 실패를 했어요. 애는 뭐 자다 보이다가 막 쫄아가지고 있잖아요. 아빠가 막 미친놈처럼 난리니까.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이가 내 눈에 안 보일 때 채점했어요. 학교에 가고 없을 때. 전날 한 걸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 애 만날 시간까지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는요, 지가 직접 채점했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가 하루 동안 야자 시간에 공부하고 지가 채점하고. 그리고 저는 확인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도 안 하면 애들 제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하고요. 애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빈 적도 많아요. 너무 미안하다 하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하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아빠의 결핍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가 너를 돕는데 아빠가 불안하고 자꾸 세상의 흐름이 그렇고 이래서 내가 정말 우리 아들 사랑하지만 아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하고 사과하고요. 무릎 꿇고 많이 빌었어요. 그럼 우리 애가 늘 용서해 주더라고. 지금은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요. 근데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지 장래를 의논하거나 할 때 항상 저하고 카톡. 왜? 아빠가 항상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 편인 줄 아니까. 저는 어릴 때 아이 키울 때는요, 항상 제 소원을 아이한테 투영했어요. 제가 검정고시 통해서 겨우 경북대 법대 나왔잖아요. 제 꿈은 늘 서울대 법대에 있었고, 마음에.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늘 서울대 법대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내 꿈을 막는지 전국의 법대를 다 없애더라고. 로스쿨 딱 도입하고. 그래서 내가 애 투영했던 꿈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문과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영대학을 갔죠. 경영대학 가서도 저는 끊임없이 그놈의 법률가, 로스쿨, 우리 옛날 어른들의 사고방식들. 근데 우리 애는 얄짤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내 아이에 대한 소원을 관철하려고 하면 아이와 늘 싸워야 돼요.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죠. 아이와 부딪힐 때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발견되면 결국 내게 있는 어떤 요구나 기준이 아이하고 싸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아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목적인데. 공부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내려놓고, 부딪힐 때마다 내려놓고. 안 부딪히면 내가 내 기준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 틀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부딪혀야 내 틀이 발견돼요. 그럼 또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왔어요. 최근은 내가 자기가 뭐 영국계 뭐 투자 컨설팅 회사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열심히 해락했어요. 그것도 한국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에 가겠대. 그 가면서 갑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애가 26대가 처음으로 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 일본어 공부. 우리는 영어는 잠수 내려서 수능 만점 맞았어요. 제2외국어는 아랍 해가지고 수능 만점 맞았어요. 이번엔 또 일본어 하겠다고 지랄하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아빠는 너를 지지하겠다. 이게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이러니까 애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부딪힘이 없으면 우리의 성장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부모 자격도 없는, 아빠 자격도 없는 그런 아빠였거든요. 우리 애가 어릴 때 여기장에서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을 거야. 하도 무서우니까.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성장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이게 잘 되니까 우리 아이한테 내려놓는 게 잘 되더라고.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 와이프한테 하잖아.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 하다가 큰 소리면 조금만 크게 나잖아요. 제가 바로 뛰어가서 설거지 개수대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라도 당신이 마음 상한 게 있으면 용서해라. 이게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이걸 아이 키우면서 터득했어요. 아, 내가 정말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내 틀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요구가 있으면 충돌하는 거죠. 물론 내가 먼저 경험했다고 뭐 아이보다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처럼 창의적인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성장해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뭐 어디 아무 데나 보내요, 학원에?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분들도 학원에 가겠죠. 학원에 가더라도 그걸 이용해야죠. 활용. 사교육은 활용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쩌든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많은 실패 자제를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실용적으로 엄마들이 요구하는 공부법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로 인해서 정말 제가 행복했고요. 아이 때문에 내가 아빠 소리를 듣고요.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어른 소리를 듣고요. 하여튼 거칠고 보잘것없는 강의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 인연이 되면 카페 들으셔서 다른 강의들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 들어보셔서 하겠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